예, 이번 시간에 주택임대소득의 종합과세 및 분리과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8년도까지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2천만 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도록 되어 있었죠. 물론 이제 2천만 원 초과되게 되면 이제 종합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2019년도부터는 2천만 원 이하라 하더라도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선택해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주택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면 주택의 개념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주택 부수 토지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부가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과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주택 면적이 사업용 건축물 면적보다 주택 면적이 더 크다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처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사업용 건물 면적이 같거나 주택 면적보다 크다면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어쨌든 주택은 상시 주거용이고요. 사업을 위해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시 주거용을 임대하는 경우에 주택임대소득으로 분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소득 중에 부동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자, 주택임대소득의 업종분류 코드는 기준경비율 코드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 네 가지 구분은 그러니까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관련되는 부분과 장기 임대주택 관련되는 등록 여부 뭐 이런 부분으로 구분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합니다. 하나의 주택만 임대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한다라는 거고요.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 9억 원을 초과하거나 국외 소재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입니다. 한 개의 주택이라 하더라도 임대하는 부분 중에 기준시가 9억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과세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주택임대소득의 총 수익금액이 되겠습니다. 자, 월세 부분과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 전부 다 과세를 합니다. 자, 근데 비과세 주택을 제외하고 주택수에 상관없이 월세 총액은 총수익금액에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1주택을 9억 원 이하의 1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월세 금액에 상관없이 전액 다 비과세가 되겠죠. 비과세가 되겠지만 어쨌든 비과세 주택을 제외한 월세는 무조건 과세한다라는 거고요.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는 3주택 이상 소유를 하고 주택의 보증금 등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3주택 이상 소유해야 되고 3억 원 이상일 때 적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택수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주택수는 거주면적 기준가액 기준으로 주거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인 주택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0제곱미터 이하 2억 원 이하일 때 주택수에서 제외를 합니다. 주택수에서 제외를 한다는 얘기는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로 계산할 때만 적용을 하는 규정입니다. 자, 그리고 주택의 형태, 소유 형식 기준에 따라서 주택수는 어떻게 계산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한 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가 돼 있다면 각각 봅니다. 등기별로 주택으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공동소유는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봅니다. 공동소유는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한 사람 소유로 보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지분이 큰 자가 두 사람이면 각각 봅니다. 50대 50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집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게 됩니다. 근데 51% 대 49%다. 그러면 51% 가지고 있는 사람 소유로 본다라는 겁니다. 자,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 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 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가 50대 50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50대 50인데 남편이 한꺼번에 전부 다 신고하겠다라고 했다면 그 주택은 남편 소유로만 보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전대나 전전세는 어떻게 되느냐. 임차 또는 전세를 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에 당해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은 소유자의 주택에도 포함이 되지만 당연하죠. 이거는 소유자 주택에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임차인 또는 전세를 받은 자의 주택으로도 계산이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빌려갖고 임차를 한다 그러면 내 주택수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부부 소유는 어떻게 되느냐?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합산해서 주택수를 계산을 합니다. 자, 부부는 합산해서 계산을 합니다. 부부만 합산입니다. 자녀들은 합산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주택수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자,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입니다. 자, 기장에 의한 부분과 추계에 의한 부분인데요. 기장에 의해서 신고할 때 보증금액에서 3억 원을 차감한 적수 곱하기 60% 곱하기 365분의 1 곱하기 2.1%의 이자 배당 수익을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계로 신고할 때는 똑같이 계산을 하되 이자 배당 수익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자, 이때 3억 원을 공제하는 부분은 보증금 등을 받은 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보증금 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 등에서 순서대로 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부분은 우리 앞에서 세무사랑 프로에서 총수익금액 명세서 계산할 때 한번 설명드렸던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법에서는 어쨌든 가장 큰 금액의 적수에서 빼도록 돼 있는데 이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은 듭니다. 계산 과정만 좀 복잡합니다. 순차적으로 빼도 될 부분을 굳이 큰 적수에서 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납세자한테 어떤 경우에는 좀 불리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어쨌든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적수가 가장 큰 데에서 순서대로 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수의 계산은 매월 말일에 현재 보증금에 잔액의 경과일수로 곱해서 계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적수라고 하는 개념은 1년 365일 보증금의 평균치를 계산하겠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택적 분리과세입니다. 2019년 귀속분부터 주택임대소득 총수익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로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에 선택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원래 분리과세는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납세 의무가 종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대소득에 대한 부분들은 임차인들이 그러니까 원천징수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납세자가 스스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에 선택해서 스스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선택은 두 가지가 되겠죠. 첫 번째는 주택임대소득과 종합과세 대상소득 전부 다 합쳐서 누진과세, 즉 종합과세하는 방법과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14%로 계산하는 그러니까 분리과세 선택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합산과세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다른 소득이 있다면 분리과세하는 부분을 선택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한다라고 하면 계산 구조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자, 계산 구조는 일단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등록임대주택과 미등록임대주택으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등록임대주택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지자체의 구청에다가 주택임대 등록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등록을 하고 사업자 등록을 세무서에다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등록임대주택의 수익금액은 월세 간주임대료, 미등록임대주택의 수익금액도 월세와 간주임대료 합계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엔 차이가 없고요. 자, 필요경비는 등록임대주택은 60%를 인정해 줍니다. 수익금액의 60%, 미등록임대주택은 50%를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해서 소득금액을 계산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기본공제를 공제를 해줍니다. 그 공제금액이 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400만 원을 해줍니다. 등록임대주택은 400만 원, 미등록임대주택은 200만 원만 공제를 해줍니다. 자, 산출세액은 어떻게 되냐면 과표에다가 세율 14%를 적용을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미등록임대주택도 과세표준의 14%를 적용을 합니다. 자, 등록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세액 감면을 적용을 해줍니다. 분리과세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 4년짜리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30%, 장기 8년짜리는 세액의 75%를 세액 감면해 줍니다. 자, 결정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세액 감면 금액을 차감해서 적용을 하는 부분이고요. 미등록 임대주택은 산출세액과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등록 임대주택과 미등록 임대주택에는 필요경비와 과세표준의 기본공제 금액이 다르다라는 것과 세액 감면 여부가 달라집니다. 자, 등록 임대주택이다라고 하는 부분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지자체와 세무서에 모두 등록하고
임대료의 연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등록 임대주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기본공제는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서 제외한 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일 때 400만 원, 200만 원 공제를 해줍니다.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초과되게 되면 기본공제 금액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액 감면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96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이제 소액 주택에 대한 세액 감면 규정이 되겠습니다. 자, 주택임대소득금액 계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총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 차감하고 앞에서 전체적으로 봤던 부분인데요. 필요경비는 총수익금액의 50% 미등록 임대사업자입니다. 등록 임대사업은 60%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과세 기간 중에 임대주택 등록한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미등록으로 되어 있다가 7월 1일부터 등록을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이죠. 자, 그때 필요경비가 50%짜리와 60%짜리가 중복이 일어나는데 그건 안분해서 하겠다라는 겁니다. 등록 기간에 발생한 수익금액에는 60%를 등록하지 않은 기간에 발생한 수익금액은 50% 적용한 금액으로 계산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공제입니다. 2천만 원일 타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일 때 200만 원과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400만 원을 공제를 해줍니다. 자, 그런데 해당 과세기간 동안 등록임대주택과 등록임대주택이 아닌 미등록임대주택의 수익금액이 발생한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양쪽이 동시에 있다. 이런 경우에는 안분 계산을 합니다. 총 주택임대소득 수익금액 분의 등록임대주택의 수익금액 곱하기 400만 원. 그 다음에 미등록임대주택의 비율 부분에 대해서 200만 원 계산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안분 계산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자, 소형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내국인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된다. 조세특례제한법 96조에 있습니다. 자, 사업자 등록, 지자체 등록 두 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이 돼야 됩니다. 자, 사업자 등록 소득세법에 따라서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고요. 지자체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임대사업 등록을 해야 됩니다. 한 경우에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등록을 하고 규모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주택은 제2조 6호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어야 됩니다. 국민주택 규모. 국민주택 규모는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입니다. 그죠?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어야 되고 다가구 주택일 경우에 가구당 전용 면적 기준을 충족을 해야 되고요. 주거용에 사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도 포함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도 그러니까 임대주택으로서 세액 감면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임대주택으로서 다음 요건 충족해야 된다라는 건데 기준시가가 그러니까 임대 개시일 당시 6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됩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 중에 기준시가가 6억 초과되는 주택은 혜택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6억 원 이하여야 되고요. 자, 임대료 증가율은 연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아야 됩니다. 5% 미만으로 증가를 했다면 감면 요건이 충족된 걸로 봅니다. 그러면 감면 요건은 크게 세 가지인가요? 네 가지. 자, 사업자 등록되어 있어야 되고 지자체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등록될 때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연 임대료가 5% 증가율이 5% 초과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 이 요건 충족되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자, 임대주택을 1호 이상 4년, 장기 일반주택은 8년 이상 임대해야 됩니다. 그죠? 기간, 요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고요. 감면받은 주택을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에 소득세 과세표준 신고할 때 추가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4년, 8년을 임대를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4년, 8년이 지난 후에 감면해 줄 거냐 하는 건데 그건 아니고요. 4년 동안 임대할 거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미리 매년마다 세액 감면은 해줍니다. 해주는데 그러니까 2년 동안 감면을 받고 2년이 지났는데 임대를 안 한다. 또는 임대를 등록을 요건을 취소를 한다든가 이랬을 때는 앞에서 받았던 세액에 대해서 추징을 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감면받은 세액은 전액 추징을 합니다. 근데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등을 4년 이상 8년 미만 임대한 경우에는 감면세액이 60%만 추징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추징할 때 이자 상당액도 추징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자 상당액은 10만 분의 25로 계산을 합니다. 0.25%로 계산한 금액을 이자 상당액으로 추가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감면세액에 대한 부분인데요. 19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 연도까지 발생한 거에 대해서 30%, 장기 일반 임대주택의 8년이죠. 8년짜리는 75%를 감면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75% 감면이 되고요. 최저한세나 농특세는 적용되느냐는 건데 최저한세 적용이 되고요. 농특세 감면세액의 20%를 농특세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면을 받게 되면 최저한세와 농특세 적용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을 통해서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실제 계산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계산하는 과정을 살펴보기 이전에 우리 교재에 보시면 간주임대로 계산 사례를 케이스별로 해서 총 3가지로 이렇게 구분해서 해놓고 있습니다. 케이스 1번에 단독 사업자의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변동하지 않는 경우에 간주임대로 계산하는 방법. 그 다음에 공동주택을 임대한 경우에 공동으로 주택을 임대한 경우에 계산하는 방법. 그 다음에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변동하는 경우에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내용을 사례별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여기에 사례에 첨부되어 있는 이 내용은 국세청 상담센터에서 그러니까 제시한 자료를 그대로 옮겨 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증금 계산하는데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네, 그러면 세무사랑 프로 운영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사례에 보면 거주자 백두산에 백두주택 임대소득 자료 관련해서 주어져 있고요. 분리과세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싶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은 세주택이고 주택 2번 주택은 공동사업자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사업자 주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증금과 월세에 대한 정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료에 보면 주택 1번은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공제금액, 필요경비율이나 공제금액이나 감면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주택 2는 배우자와 공동소유주택이고 제시된 주택 이외의 주택은 없는 걸로 가정을 합니다. 자, 주택임대소득 외의 소득은 없는 걸로 가정하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는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제도가 처음 도입되었고 지금 제가 이 강의를 진행하는 시점에서는 프로그램에 대한 업데이트가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관련되는 분리과세 신고서 관련되는 내용이 완전하게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우리 5월 달에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신청을 하실 때에는 프로그램 업데이트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에 업데이트된 내용에 맞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는 우리 종합소득세 신고서 부분에서 상단에 SF6 분리과세 주택 임대라고 하는 메뉴를 통해서 분리과세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프로그램에 있는 내용을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리과세 임대소득 결정세 계산서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 자, 이 부분에서 임대 건물 1, 2, 3번을 내용별로 정보를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대주택에 대한 소재지, 업종코드, 간주 임대료 계산 여부를 등록하시면 되겠고요. 소재지는 우리 교재에 주어진 주소지로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종코드와 관련되는 부분은 우리 기준경비율과 관련해서 기준경비율 책자에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기준경비율 조회를 하시게 되면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업종코드가 있습니다. 그 업종코드와 관련해서 등록하시면 되겠고, 자, 1번 주택의 경우에는 제가 우리 교재에는 업종코드를 제시를 안 했습니다만은
1번 주택은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701103번이라고 하는 코드, 장기 임대 공동 단독주택과 관련되는 코드를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2번 주택과 3번 주택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임대주택 코드 701101번으로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간주 임대료 계산 여부가 되겠습니다. 자, 간주 임대료는 주택수가 3주택 이상이면서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할 때 적용 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주택과 3번 주택은 단독 소유이고요. 2번 주택은 공동 소유입니다. 그죠? 공동 소유이기 때문에 자, 1번 주택과 3번 주택, 그 다음에 공동 소유 주택을 합쳐서 주택수가 총 3채가 됩니다. 3채가 되지만 3채이기 때문에 간주 임대료를 계산해야 됩니다. 계산해야 되는데 자, 1번 주택과 3번 주택은 합쳐서 간주 임대료 계산을 하고요. 임대주택 2번은 공동사업장이기 때문에 공동사업장은 간주 임대료를 따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1번 주택과 3번 주택을 합쳐서 간주 임대료 계산을 하는데 간주 임대료 보증금이 2억 원과 5천만 원입니다. 그죠? 1번 주택과 3번 주택은 2억 5천입니다. 합계가 2억 5천이기 때문에 3억 원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간주 임대료는 계산은 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부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주택과 3번 주택은 간주 임대료 계산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자, 임대 건물 2번 주택입니다. 2번 주택은 부부 공동주택이죠. 이 경우에도 3주택이지만 보증금이 3억 원까지니까 3억 원을 차감하게 되면 결국에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주 임대료 계산을 안 해도 됩니다. 부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간주 임대료를 계산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전부 여로 선택을 하신 다음에 13번에 보증금 등 수익금액, 산입금액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실제 간주 임대료를 계산해서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계산된 금액은 우리가 앞에서 수익금액 조정 쪽에서 임대보증금 수익금액 계산했던 부분이 있죠. 이 서식 3번 탭에 주택보증금에 대한 부분을 계산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서 계산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교재의 사례에 있는 것처럼 2억 원, 5천만 원, 3억 원일 때 이게 전부 다 단독 소유라면 이렇게 계산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계산한 요 내용을 기록해서 우리 결정세액 부분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결정세액 계산에 13번 보증금 금액에다가 직접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교재 사례는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는 계산하실 필요가 없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동소유 여부입니다. 1번 주택과 3번 주택은 공동소유가 아니고 단독 소유입니다. 그래서 부로 선택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주택은 공동소유입니다. 공동소유를 여로 선택을 하게 되면 손익분배 비율, 지분율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분율 우리 교재에 60%로 되어 있기 때문에 60% 등록했고 사업자 등록번호 주택별로 등록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 임대주택 요건 충족 기간입니다. 임대주택 등록 일자부터 기간을 등록을 합니다. 자, 2018년부터 2020년 12월 25일까지 8년 임대 관련되는 부분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등록 기간을 임대 기간이고요. 이 부분은 임대 기간이고 임대주택 등록 기간 8년짜리면 2026년이 되겠죠. 2026년 12월 25일까지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임대 등록증을 보고 판단해서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임차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관련되는 부분 건물별로 등록해 주시고요. 임대차 기간을 등록을 합니다. 자, 보증금 각각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월세 입력하고요. 자, 월세 금액을 1년치 환산해서 월세 수익 금액을 직접 계산하시면 됩니다. 1번 주택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임대를 했죠. 그래서 70만 원에 12달. 자, 그 다음에 2번 주택 80만 원은 7월 5일부터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80만 원. 자, 그 다음에 3번 주택은 1년 동안 50만 원씩 받았습니다. 그래서 600만 원 계산을 했습니다. 자, 보증금 등 수익금액 산입에 대한 부분, 보증금은 이번 사례에서는 계산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외를 했습니다. 자, 14번 총수익금액입니다. 총수익금액에서 등록주택과 미등록주택 임대수익금액을 계산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필요경비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필요경비는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840만 원에 60% 해당되는 금액이 공제가 됐고요. 미등록주택 2번 주택과 3번 주택은 50% 해당되는 금액이 공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의 공제 여부가 되겠습니다. 이 공제 여부는 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공제를 하는 부분이고요. 2천만 원 초과하게 되면 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2천만 원 이하일 때 임대주택일 때는 400만 원, 그러니까 미등록 임대주택일 때는 등록 임대주택은 400만 원, 미등록 임대주택은 200만 원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지금 1번 주택은 등록 임대주택이고 2번, 3번은 미등록 임대주택이죠. 200만 원과 400만 원에 대해서 각각 안분해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재에 400만 원 곱하기 1920만 원 분의 수익금액 비율로 840만 원, 1920만 원 분의 미등록 주택에 대한 1080만 원 기준으로 200만 원에서 287만 5천 원을 공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공제 금액을 계산해서 자동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17번에 과세 표준이 588만 5천 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4%에서 82만 3,900원을 세금으로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임대 건물에 대해서 등록된 임대주택에 대해서 감면을 신청한다면 감면세액을 계산해서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감면세액은 산출세액 곱하기 소득금액분의 감면소득금액의 30% 또는 75%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감면수익금액은 직접 계산하시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우리 개인조정에서 공제감면 쪽에 가시면 세액공제 감면에 로마 숫자 3번이 있습니다. 3번에 보시면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 감면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감면 요건 전부 다 등록을 해주시고요. 등록을 해주시고 감면 대상 임대사업 소득을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해서 임대기간 요건들을 전부 다 처리를 해주시고요. 감면 대상 세액에서 노란색을 클릭하시게 되면 산출세액과 감면 대상 임대사업 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이걸 적용해서 감면 대상 산출세액을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하고 감면세액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감면세액이 23만 7,012원이 계산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해서 우리 프로그램에다가 감면세액을 등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감면세액을 23만 7,012원을 등록을 하면 농특세도 자동으로 계산이 돼서 20% 농특세가 반영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 부분을 적용 탭을 통해서 하시게 되면 우리 종합소득세 신고서상에 종합소득 계산 쪽에 보시면 결정세액란에 분리과세란에다가 58만 6,888원이 계산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과 농특세 한꺼번에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감면소득에 대한 부분 제가 정리를 했는데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분리과세 결정세 신고서 우리 소득세법에 있는 신고서를 확인을 해보면 이 공제 금액이 있습니다. 200만 원과 400만 원 공제해주는 기본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신고서식에서는 소득금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득금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감면을 받을 거냐 아니면
필요 경비를 차감한 금액까지를 소득 금액으로 감면 소득을 계산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이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필요 경비 차감 금액 기준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계산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필요 경비 필요 경비뿐만 아니라 기본 공제까지 공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감면을 받아야 될지 여부는 그러니까 국세청에 또는 기획재정부의 추가적인 해석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신고서상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신고서상의 소득 금액은 우리 프로그램에 있는 과세 표준이 소득 금액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에는 588만 5천 원을 기준으로 공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만은 일반적인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는 필요경비까지 차감된 것을 우리가 소득금액 감면 소득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해석은 조금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실제 적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좀 확인하신 후에 적용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또 한 가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내용은 우리 프로그램에 제가 이 강의를 진행하는 중에 아직 업데이트가 완전하게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프로그램상에 있는 내용 위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실제 적용하실 때에는 프로그램 내용이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부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 감면과 세액 공제에 대한 부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부분에 앞서서 소득 구분 계산서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득 구분 계산서는 기본적으로 감면 사업과 과세 사업이 있을 때는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감면되는 사업과 과세 사업을 겸용하는 경우에 구분이 원칙입니다. 구분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 감면에서 발생된 소득과 과세 사업은 구분돼야 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과세 사업과 감면 사업에 공통으로 소요되는 경비는 안분 기준에 따라서 안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건 뭐냐면 우리가 제조업을 운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제조업에서 발생된 소득은 전부 다 과세 대상 또는 감면 대상 소득이냐 하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제조업이 감면 대상 사업이라 하더라도 제조업에서 발생된 소득 중에 일정한 소득은 비감면 소득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수입배당금, 수입이자, 수입임대료, 유가증권 처분 손익 등은 비감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수입배당금이나 수입이자는 당연히 제외가 되겠죠.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으로 과세해야 되기 때문에 금융소득으로 과세되니까 당연히 제외입니다. 그 부분은. 근데 수입임대료 관련되는 부분 안 된다라는 거고요. 유형자산 처분 손익과 관련되는 부분. 원래 소득세법에서는 유형자산 처분 손익은 과세 대상이 아니었죠. 그렇지만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에는 유형자산 처분 손익은 과세 대상 소득으로 포함이 됐습니다. 포함이 됐다 보니까 제조업을 감면 대상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유형자산 처분 손익이 생겼을 땐 그 부분을 제외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나 유가증권 처분 손 등은 비감면 필요경비로 인정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공통입금, 공통송금의 안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공통입금은 수익금액 비례로 안분 계산을 하시면 되겠고요. 공통송금인 경우에는 공통비용이죠. 공통비용은 업종이 동일한 경우에는 수익금액 비례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업종이 다르다라고 하면 개별 송금 금액, 개별 비용 비례로 안분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작성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세무사랑 프로의 과표 및 세액 계산 쪽에 보시면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 계산 쪽에 소득구분 계산서가 있습니다. 자, 소득구분 계산서 작성으로 들어갑니다. 자, 소득구분 계산서는 기본적으로 표준손익 계산서에 있는 정보들이 이미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감면분 또는 준비금 해당분이라고 해서 지금 칸이 세 칸이 되어 있죠. 세 칸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 그러니까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 대상 사업으로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감면 소득은 기타 분으로 등록하시면 되겠고, 이 소득 구분 계산서는 최고 3가지로 구분해서 등록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사례에서 백두무역 상사 같은 경우에는 도매업과 제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 도매를 등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매출액은 손익계산서 상에 있는 매출액 기준으로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원가와 제조 원가, 제조 매출, 그 다음에 도소매 매출, 도소매 원가로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판관비와 영업외수익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판관비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개별분이 있다면 개별 금액을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개별분이 없다면 그냥 공통으로 하시면 됩니다. 공통으로 하게 되면 제조업과 도매업의 수익금액 비율 또는 매출원가 비율대로 안분 계산이 자동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영업외수익 중에 936만 6천 원 중에 개별분이 있습니다. 이 920만 원이 개별분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 손익계산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익계산서를 한번 보시면 영업외수익 중에 보시면 이자 수익이라든가 또 자비익이 있습니다. 자비익 관련되는 부분을 보시면 일자리 안정 자금에 대한 지원금이 있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은 원래 비감면 대상 소득입니다.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이렇게 지원받는 부분들은 비감면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비감면 소득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금액이 920만 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별분으로 해서 기타분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업외 비용 쪽에 총 1억 2,185만 700원이 있는데 개별분에 1,3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손익계산서 보시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 관련되는 부분이 있죠. 388만 9,700원 관련되는 부분이 있고요. 외화 환산 손실 관련되는 부분이 있고, 뭐 여기에서 이제 비감면 부분으로 확인해서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확인해서 등록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개별분으로 제가 이렇게 등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판관비, 영업외수익, 영업외손익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개별분과 공통분을 구분하실 수 있으면 기타분 빠지는 부분들을 등록하시고 나머지는 전부 다 공통분으로 처리를 하셔도 됩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신 다음에 2번 세무조정소득 구분으로 갑니다. 세무조정소득 구분은 기본적으로 F12 기능을 통해서 불러오시면 되는데요.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이 내용은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있는 내용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데이터를 반영을 해서 우리 과목 선택, 구분 선택, 감면 선택을 오른쪽에 있는 과목, 구분, 감면 선택 기준으로 해서 일일이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일이 구분해 주시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건 뭐냐면 그 소득세 비용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소득세 비용은 과목은 영업외 비용으로, 구분은 공통분으로 해서 감면 선택은 해당 없는 걸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면은 해당 없는 걸로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우리 법인세법에서 소득구분계산서 작성할 때 법인세 비용은 기본적으로 해당 사항 없음으로 해서 정리를 합니다. 해당 사항 없음으로 해서 정리를 하는데 우리 소득세법에서는 소득세 등이 표준손익계산서 작성할 때 영업외 비용 쪽에 소득세 비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 총수익금액, 필요경비, 불산이 관련되는 정보들은 세무조정 관련되는 부분이죠. 세무조정 관련되는 부분은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반영 안 된 세무조정 사항이 있죠. 기부금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기부금과 관련되는 부분을 등록을 하시려면 상단에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과목 추가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과목 추가 버튼을 통해서 기부금에 대한 부분을 직접 등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걸 등록하지 않으면 기부금 한도 금액이라든가 기부금 한도 초과 2월액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 금액이 있을 때 그러니까 소득구분계산서를 작성하게 되면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오류가 발생하니까 기부금 관련되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과목 추가 기능을 통해서 반영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과목 선택, 구분 선택, 감면 선택을 전부 다 했다라고 하면 3번 공통손익 안분 기준으로 갑니다. 공통손익 안분 기준은 기본적으로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정확하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손댈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수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탭으로 갑니다. 네 번째 탭은 1번 탭, 2번 탭, 3번 탭을 기준으로 네 번째 탭에서 자동으로 계산되는 건데 요거는 계산 과정의 세부 내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섯 번째 탭으로 갑니다. 다섯 번째 탭 소득 구분 계산서로 갑니다. 소득 구분 계산서로 가면 하단 부분에 차가무 소득 금액이 있고 쭉 나오죠. 그죠? 그래서 제조업의 소득 금액, 도매업의 소득 금액 결손이 났습니다. 기타 부분 제외해야 되는 금액들이 반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우리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시면 되는데, 자, 이 소득 구분 계산서에서 주의하실 건 뭐냐면 차가무 소득 금액 1억 9,200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우리 조정계산서상에 개인조정의 조정계산서상에 있는 그러니까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1억 9,200이라고 하는 이 숫자와 반드시 일치해야 됩니다. 일치하지 않으면 여기에 분홍색으로 빨간색으로 나타날 겁니다. 하단 부분에 나오죠. 조정소득은 조정계산서에 해당 과세 기간 소득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붉은색으로 반영된다라는 겁니다. 붉은색으로 반영이 되면 붉은색으로 반영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일치되도록 소득 구분 계산서를 정확하게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자, 소득 구분 계산서는 기본적으로 표준 손익 계산서에서 출발해서 하는데 세무조정 사항에 기부금을 반영해야 된다라는 부분, 기부금을 반영하지 않아서 오류가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니까 혹시 붉은색으로 오류가 난다라고 했을 때 기부금이 누락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면서 소득구분계산서 작성을 마치겠습니다. 창업 중소기업 등 세액 감면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은 창업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겁니다. 자, 새로 설립했을 때 창업일은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자,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창업일은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그런데 사업자 등록만 새로 내면 전부 다 창업이냐라는 건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합병이나 사업 양도, 양수 관련해서 사업 승계를 했거나 그 다음에 개인 사업의 법인 전환, 폐업 후 재개업하거나 사업 확장, 다른 업종 추가 등의 경우에는 창업에서 제외됩니다. 이런 케이스에 해당되는지 잘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같은 종류의 사업 분류 기준입니다. 같은 종류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업종은 무조건 표준산업 분류에 의해서 세 분류로 따집니다. 자, 우리 업종은 표준산업 분류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대, 중, 소, 세 분류에서 5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5단계로 되어 있는데 네 번째 단계까지 같으면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정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장이 사업장을 그러니까 인수해 갖고 중식당, 그러니까 한식을 주로 하는 식당을 인수했는데 이걸 내가 중식당, 중화요리로 하는 식당으로 한다라고 하면 이때 창업이 되느냐라는 건데 세 분류에 들어가면 표준산업 분류의 세 분류에 들어가면 한식과 중식은 다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분이 틀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한식당을 인수해서 내가 한식을 하면 이 경우에는 창업이 아니지만 한식당 인수해서 중식당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이 된다라는 부분 기억하시고요. 자,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에 있어서 창업 중소기업의 업종 요건입니다. 제조, 건설, 음식점, 광고, 인력, 공급업 등입니다. 자, 음식점 대표적인 부분들이 개인 사업자들 음식점 많이 하시죠. 이런 경우에 창업에 해당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업종 요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창업 당시부터 감면 업종 영위하는 경우에 한해서 적용을 해줍니다. 내가 창업을 했는데 처음에 감면 대상 업종이 아닙니다. 도소매를 하다가 그 도소매를 치우고 음식점을 개업을 했다? 이런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창업 시점부터 감면 업종을 해야만이 창업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자, 음식점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면 표준산업 분류의 음식점은 561번 코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음식점 안에 들어가면 세 분류의 한식, 외국 음식점,
기관, 군에 뭐 출장, 간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단계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음식점 안에서 주점 비알코올 음료점은 562번에 해당이 됩니다. 음식점 안에 안 들어간다라는 거죠. 음식점 안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주점업이나 생맥주 전문점, 그 다음에 기타 주점업, 그 다음에 커피 전문점,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 뭐 이런 경우, 주점업은 원래 유흥주점이나 뭐 이런 쪽들은 중소기업 자체가 아니죠. 그죠? 중소기업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창업이 적용이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생맥주 전문점이나 기타 주점업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업종에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음식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커피 전문점, 그죠? 커피 전문점도 중소기업 업종에 들어가지만 음식점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음식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데 완전히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음식점과 이런 부분들 잘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표준산업 분류를 보고 반드시 확인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청년 창업 기업에 대한 요건입니다. 개인 사업자로서 창업하는 경우에 대표자가 창업 당시 15세 이상에서 34세 이하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법에서 청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34세 이하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29세 이하인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두 가지 경우가 동시에 적용이 되는데 세액 감면 쪽에서만 보면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을 적용할 때 청년은 34세 이하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29세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법인 사업자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창업 중소기업 지역 요건입니다. 청년 창업 중소기업은 전국 모든 지역에서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창업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만 창업에 대해서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청년에 대해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와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 연도까지 세액 감면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당해 연도부터 따지면 5년 동안 감면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라고 하는 이 소득의 개념이 뭐냐? 소득의 개념은 플러스 소득이 났을 때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창업했는데 결손이 대부분 많이 나죠. 처음에는 손실이 많이 납니다. 손실이 많이 나는 연도에도 기간을 인정할 거냐 하는 건데 5년 안에 손실이 4년 동안 손실 났다. 그럼 실질적으로 적용받는 건 1년밖에 안 되죠. 그죠? 그런 경우도 인정을 할 거냐 하는 그 부분인데 기간 계산 5년이라고 하는 기간 계산을 하는 부분은 플러스 난 소득이 있을 때만 해줍니다. 결손 난 기간은 제외하고 계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플러스 나는 연도부터 계산을 하더라도 결손금이 누적되어 있는 부분이 계속 공제가 되기 때문에 산출세액 자체는 낮아질 거고요. 감면에 대한 효과는 좀 약해지긴 합니다. 그렇지만 5년 동안 적용되는 기간이 늘어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율입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청년이 창업하면 100% 해줍니다. 모든 세액의 100%를 감면해 줍니다. 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창업하면 어떻게 되느냐? 안에서 창업하면 원칙적으로 안 해줍니다. 그렇지만 청년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창업을 한 경우에는 50% 해줍니다. 그 외에 청년이 아닌 사람들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나가면 50% 감면해 줍니다. 자, 청년 창업 중소기업 요건 미충족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했는데 청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그러면 감면율 50% 떨어집니다. 왜? 청년은 100% 감면해 주다가 청년이 안 되면 50%로 낮춰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했다. 청년은 50% 감면해 줬었죠.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감면을 배제해버립니다. 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배제합니다. 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서울, 인천, 경기도 지역 중에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요거 벗어난 지역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만한 지역들도 벗어나 있는 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데서 창업한 경우에는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범위를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창업과 관련해서 18년 5월 29일 이전에 창업해서 청년이 창업한 경우에 이미 창업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와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 연도 75%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 18년 5월 29일 이전에 창업했다. 18년도에 창업한 분들은 18년도 그러니까 과세 연도 받았고요. 19년도 20년도까지는 75%, 그 다음 2년 동안은 50% 적용해 주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 18년 5월 29일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라는 거 잘 기억을 해 주시고, 창업 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창업 후에 3년 내에 벤처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한 경우에 그러니까 최초 과세 연도와 그 다음 과세 연도부터 이제 4년 동안 50% 감면해 줍니다.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 세액 감면 요건이 적용이 된다면 50%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 신성장 서비스업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입니다. 컴퓨터 관련되는 시스템 통합 관리업이라든가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보안 시스템 서비스 이런 쪽 신성장 서비스업에 해당이 된다면 감면율을 적용을 해줍니다. 75%, 2년 동안, 그러니까 당해연도 포함해서 3년 동안은 75%, 나머지 2년 동안 50% 적용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이때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 중소기업 관련되는 부분 뭐 이런 부분들 다 감안해서 적용을 합니다. 자,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액 감면 특례입니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와 그 다음 4년 동안 끝나는 과세 연도의 수익 금액이 4,800만 원, 우리 그러니까 간이과세자 기준입니다. 간이과세자 수익 금액이 안 되는 사람들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사람들은 소기업일 때 100% 해줍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창업 중소기업은 50%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죠? 4,800만 원 이하일 때. 물론 뭐 4,800만 원 이하인 사람들이 소득세가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4,800만 원 이하일 때 감면을 더 많이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액 감면, 추가 감면도 있습니다. 창업 중소기업이 감면을 적용받는 업종별로 업종별 최소 고용 인원, 제조, 건설, 물류는 10명, 그 밖은 5명입니다. 이 인원수 이상으로 고용하고 있다라고 하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을 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 원래 50% 감면 받죠. 그죠? 50% 감면 받는 부분에 직원 증가 비율에 따른 감면율을 추가로 더 인정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합쳐서 최대 10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액 감면에 추가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최저한세 배제됩니다. 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면 어떻게 되느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해서 감면을 받고 있다가 그러니까 사업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이전하면 창업 중소기업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창업한 걸로 보기 때문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감면을 유지하려면 청년이 돼야 됩니다. 청년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100% 감면 받다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가면 50%로 줄어들죠. 근데 청년이 아닌 사람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감면을 받다가 수도권 안으로 들어오면 감면이 배제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저한세, 농특세 어떻게 되느냐는 부분인데 최저한세 적용 대상입니다. 그런데 감면율이 100% 적용되는 사람들이 최저한세 적용되면 의미가 없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감면율 100%와 감면세액 추가 감면분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합니다. 최저한세 적용 배제. 그 다음 농특세 비과세 됩니다. 농특세 비과세 되고요.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하고는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부분 설명드렸는데 자, 이 부분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실제 계산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무사랑 프로 운영 방법에서 백두식당 코드 번호 1109번 코드로 자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2019년 5월 5일 날 서울 강남구에서 음식점을 개업했습니다. 원래 음식점은 창업 중소기업 감면 대상 업종이기도 하지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감면이 일어나게 되면 창업하게 되면 감면이 안 되죠. 감면이 안 되지만 청년인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창업일 현재 백두산은 86년생이고 33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창업일 당시에 34세 이하이기 때문에 청년 창업입니다. 감면이 됩니다.
자, 거주자 백두산의 종합소득금액, 소득구분 계산에 의한 음식점업에 대한 감면소득금액, 산출세에 관련되는 부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 공제감면 성실 지방세 탭으로 들어갑니다. 지방세 탭의 세 번째 세액공제 감면 탭에 보시면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감면세 계산서가 있습니다. 자, 요 서식과 프로그램은 새로 업데이트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이 너무 복잡해져 있기 때문에 서식으로 이렇게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서식 작성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신고서에 자,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말풍선이 있습니다. F2번이나 말풍선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창업 중소기업이냐, 창업 보육이냐, 에너지, 청년 창업, 창업 벤처 중소기업, 신성장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 경우에는 청년 창업 중소기업이죠. 그래서 4번 청년 창업 중소기업을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고요. 창업 지역, 어디서 창업을 했느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했습니다. 서울에서 했기 때문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아닙니다. 그리고 4,800만 원 이하냐 초과냐 관련되는 영세 사업이냐 아니냐를 선택해 달라라는 겁니다. 4,800만 원 이상이죠. 8천만 원이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최초 소득 발생한 연도 5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이 됐습니다. 자, 감면 대상 세액은 어떻게 되냐? 산출세액 우리 자료가 주어져 있죠. 2,885만 원에 감면소득 8천만 원이고 그러니까 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1억 4천이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감면율 50%에서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하셔도 됩니다. 자, 감면소득 8천만 원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 불러오기 기능을 통해서 확인을 하셔도 되는데, 자, 우리 과표 및 세액 쪽에 종합소득세 신고서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우리 종합소득금액 관련해서 산출세액과 종합소득금액 이미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등록되어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대상세액은 불러오기를 기준으로 해서 반영해 주시면 되겠고, 감면소득은 소득구분계산서에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자, 감면율은 청년인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죠. 50%에서 반영하기를 눌러주시면 세액이 기본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자, 추가 감면과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추가 감면 과세 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4.5명입니다. 4.5명. 원래 추가 감면은 어떻게 되죠? 직전 연도보다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하게 되면 추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한 당해 연도에는 직전 연도 상시 근로자 수는 제로가 됩니다. 그죠? 0명인데 여긴 4.5명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추가 감면은 어떻게 되죠? 5명 또는 10명이죠. 5명이 안 되기 때문에 추가 감면은 적용할 여지가 없습니다. 감면세액 822만 7,724원이 계산이 됐습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 프로그램에서 공제 감면 쪽에서 감면세액 조정 계산서가 있습니다. 감면세액 조정 계산서에 F2번을 통해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부분 찾아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최저한세 적용 대상 부분으로 해서 맨 마지막에 있는 354번 부분이네요. 선택하신 다음에 산출세액, 감면세액 50%에서 감면세액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세액 감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세액 감면 신청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을 합니다. 자, 그러면 불러오기 통해서 50%와 감면세액 적용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적용을 했고요. 자, 이렇게 작성한 다음에 우리 종합소득세 신고서로 갑니다. 신고서로 가서 2번 세액 감면 명세서 탭에다가 커스를 두고 8번 F8번 세액 감면 조회가 있습니다. F8번 세액 감면 조회 누르면 세액 감면 신청서에 반영되어 있는 창업 감면에 대한 세액 감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탭으로 반영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감면세액을 적용하시면 되겠고요.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감면세액은 최저한세 적용 대상입니다. 그래서 최저한세 조정 명세서에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최저한세 적용 여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최저한세 부분에서 문제되는 게 없다 해서
조정 후 금액이 없습니다. 그러면 전액 다 감면을 받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과거에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적용받으려면 직접 일일이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야 되는데 우리 프로그램에 또 세무 서식으로 별도로 서식이 만들어져 있어서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적용받는 것은 조금 편리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